일본이 올해부터 F-15 전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F-15K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우리도 개량 사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미화 3억 6,210만 달러를 투입을 시작으로 98대의 F-15 전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작업에 들어간다고 디펜스 월드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일본은 자국이 보유 중인 F-15CJ, DJ 전투기 98대를 재팬 슈퍼 인터셉터, 이른바 JSI 사양으로 환골 탈퇴시킬 예정입니다. JSI 사양은 최대 약 280km 거리의 탐지 거리를 갖는 고성능 APG-82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 컴퓨터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신형 전자전 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이 추가되는데요. 전체적인 작전 능력은 미 공군의 F-15EX 슈퍼 이글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과 전자전 능력, 협동교전 즉 CEC 능력의 강화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등 국내외 법의 영향으로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이 제거되어 있던 F-15에 이번 개량을 통해서 사정거리가 900km가 넘는 제즘-ER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LRASM AI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JSM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 등의 운용 능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최신형 ALQ-239 등 제밍 장비, 그리고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기 등과 연계 작전할 수 있는 CEC 협동 교전 능력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사실상 미 공군의 F-15EX급으로 강화되는 일본의 F-15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의 F-15K의 성능 개량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일본이 말이죠. 이 F-15 전투기 원래 210세대를 샀었어요. 1980년대부터.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공군이 FX 사업을 통해서 F-15K 전투기를 샀더니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F-15K가 동북아 최강 전투기다.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F-15CD 전투기를 즉시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개량을 2004년부터 했고 2차 개량을 2008년부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개량에 미션 컴퓨터, 임무 컴퓨터 이런 거 다 개량을 하고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2차 개량 때는 우리 F-15K처럼 이 헬멧 마운티드 조준 시스템 이런 거 다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F-15K 전투기와 공중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3차 개량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대는 빼고 98대의 이 F-15 CJ, DJ를 완전히 미 공군의 최신 F-15EX 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이 고성능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ALQ-239는 전자전도 제밍도 할 수 있으면서 적의 레이더를 그냥 찢어버리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아가지고 찢어버릴 수 있는 이 HPM 장비까지도 탑재된다는 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고성능 전자전 능력,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 때문에 타국의 지상을 공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즘-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또 대한미사일,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독도에서 교전이 붙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F-35 이런 거 다 빼고도 완전히 우리 한국 해군 동해에서 일본과 긴장 상태에 있어서는 작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LRASM을 대량으로 장비를 하게 되고 JSM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장착하는 전투기가 90년대가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은 F-15K 도입한 지 지금 이제 15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 15년이 돼갔음에도 불구하고 F-15K 개량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항상 최강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에 돈을 투자를 하죠. 이번 사업의 예산이 4억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5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그 98대를 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한 대당 한 5,500원을 들여서 이 기존 전투기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30년 40년 쓰진 않겠죠. 길면 한
20년 아니면 한 15년 이 정도 쓰겠죠.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래야 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안 했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전투기를 500여 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점점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투기를 줄이는 대신 전투기 각자의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국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우리가 F-15K를 도입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 F-15K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F-15를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F-15K 도입할 때 우리하고 동등의 F-15K를 F-15로 만들었고, 이제는 10년이 지나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정말 비교 불가의 F-15를 만들어서 개량을 해서 쓰겠다. 이거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공군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군대, 부대 가지수 느리고 자리 느리고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장비 어떻게 하면 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전력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F-15K 빨리 개량 사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참 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KF-X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제 장갑차를 구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체코제 장갑차도 샀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체코 방산업체 엑스칼리버사의 최신형 차륜형 장갑차 판두르2 장갑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KF-X 분담금 수백억 원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던 바로 그 시기에 체코와 신형 차륜형 장갑차 2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에 수정 계약을 통해서 도입 수량을 한 대 더 추가하고 옵션도 더 상향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이 판두르2 장갑차는 우리나라의 K808 장갑차 가격의 3배에 육박하는 42억 원 수준의 비싼 그런 고급 장갑차인데요. 30mm 무인 포탑과 에어컨, 최신식 C4I 시스템이 장착된 풀 옵션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 예산은 무려 8,200만 달러입니다. 단 23대를 구매하는데요. 지난해 KF-X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기술 이전과 지분은 더 올려달라고 주장 중인 인도네시아는 국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난해 연말 기준에 3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에 각각 1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의 규모의 전투기를, 네덜란드에서는 3천억 원의 호위함을, 러시아와 체코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장갑차를 구매하는 등 수조 원대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지 무관들도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대규모 무기 구매 사업을 보고 있을 텐데요. 돈은 내지 않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투기 기술만 빼먹으려 하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점점 뚜렷해지는데, 우리 관계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판두르2 장갑차,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무인 포탑이에요. 리모트 컨트롤로 사격이 되는 무인 포탑 장착하고 여기에 뭐 미사일까지 장착한 완전히 풀 옵션 장갑차인데 이게 42억 원입니다. 우리 K808, 그러니까 지금 차륜형 장갑차 최신이라고 하면서 우리 육군에 지금 막 인도되고 있는 이 K808 차륜형 장갑차 가격이 15억 원이거든요. 이게 그 3배에 육박하는 42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고급 장갑차예요. 우리 K9 자주포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이 장갑차가 얼마나 비싼 장갑차입니까? 이걸 지금 23대를 도입을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BMP-3 장갑차,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 해병대가 쓰기 위해서 구입한 장갑차고, 이건 인도네시아 육군용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인도네시아가 전 방위적으로 전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과 지금 합작 중인 KF-X 분담금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나가 있는 우리 국방부 무관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정보 안 올려줍니까? 그러면 우리 국방부 그리고 우리 군은 이거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면 바보들이죠.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KF-X 관계 빨리 정리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탄도미사일 공격이 감행됐고 사우디가 이를 효과적으로 요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곧 대규모 보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28일 자정에 수도 리야드로 날아온 탄도미사일 2발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현지 시각 29일 밝혔습니다. 리야드와 남부 도시 지잔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미사일 공격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우디 공군은 미국제 팩3 미사일로 이번 미사일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리야드 시민들은 늦은 밤 하늘에서 엄청난 섬광과 폭발음이 들렸다며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은 이번 요격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으로 민간인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티 반군은 리야드의 전략 표적을 향해서 자체 제작한 단거리 미사일인 줄피카르를 발사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밝혔지만 사우디와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북한의 기술과 부품 지원으로 탄도미사일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이란과 북한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사우디가 아람코 유전에 후티 반군이 쏘았다라고 하는 이 무인기 공격으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었죠. 그래서 정말 체면을 왕창 구겼었는데 지금 사우디가 뭐 이란과의 문제 또 이 후티 반군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팩3 미사일 대량으로 배치를 한 데 이어서 또 사드 7개 포대를 지금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S-400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그것도 4개 포대를 도입을 했죠. 이렇게 뭐 완전히 다층 방어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처럼 팩3가 아주 그냥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쏘았다고 하는 탄도미사일 전부 요격을 성공을 했는데 뭐 우리도 이런 거 보면 좀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가 이제 당국이 이 미사일의 잔해를 전부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부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전부 밝혀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이란에서 왔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왔는지 이거 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란에서 왔다면 지금 뭐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뜰 테고 북한에서 온 것이 밝혀진다면 정말 이 북한 지금 뭐 이 전염병 사태 그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북한이 굉장히 핀치에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불법 무기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부품 이런 것들을 해외에 반출한 혐의까지 추가되면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도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부디 이 사우디 정부가 분석하는 이 미사일 잔해에 북한 부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의 그런 소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당구입니다. 미 해병대 2030년까지 모든 전차 퇴역 결정.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미 해병대가 해병대 병력을 18만 6천 명에서 17만 명으로 감축하는 야심찬 계획의 일부로 해병대 상륙 전차 부대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세계 최강 미 해병대가 중장비 위주의 지산전 전략을 벌이고 미 해군과 긴밀하게 통합된 군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장군은 2021년 해계연도 예산안에서 해병대가 요구한 2100명 감축안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것으로 처음 밝혔고 2월 27일 하원 군사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모든 군 참모총장들이 더 나은 군대를 보유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치명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동해야 한다. 해병대는 해군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2030년까지 해병대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즉 지상 전력 중 전차와 야포 규모를 최대한 감축하거나 없애고 모든 틸트로터, 공격 및 대형 수송 비행대를 없애기로 하였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군과 통합해 신속한 작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게 미군 입장에서는 이동식 지대함 미사일이나 무인체계, 상륙함 등을 이용해 중국의 연안 지역을 보다 가볍고 유연하게 이동하여 전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중국과 만약에 있을 전쟁에서 대규모 상륙전을 벌이고 대중국 연안전에서 보다 위력을 발산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투자하는 대신 전차와 지상전 투입 장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딱 잘라서 말하면 완전히 중국을 겨냥한 해병대 개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 해병대 전략 변경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 상륙 작전의 전략 변경을 한국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 해군의 항공 지원을 포기한 상태에서 과연 상륙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상륙 해병대의 후속 지원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한미 연합 상륙 작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할 듯합니다. 미 해병대가 대규모 상륙 작전을 포기하는 만큼 한국군이 기존의 대규모 상륙 작전 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미 해병대가 2030년까지 해병대 전력을 어떤 식으로 축소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병대 병력 12,000명 감축. 둘째, 헌병대대 해체. 셋째, 전차대대 해체. 넷째, 보병대대 24개에서 21개로 감축. 다섯째, 포병대대 21개에서 5개로 감축. 여섯째, 상륙 장갑차 중대 6개에서 4개로 감축. 일곱째, 모든 틸티로터 고형 대형 수송 비행대 해체. 여덟째, 공병 도하 중대 해체. 아홉 번째, F-35BC 비행대대당 16기에서 10기로 감축. 그렇다면 미 해병대가 기존 병력들과 장비들을 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대함 대지, 대함 미사일 발사 가능한 다련장 포병 병력을 300%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로켓 중대를 7개에서 21개로 대폭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로 C-130 비행 중대 3개에서 4개로 증가시키고, 세 번째로 도서 지역과 연안 지역에서 작은 단위 위주의 작전을 추가하고, 네 번째로 작은 단위 작전을 위해 신형 영가형 경강습 상륙함 및 지원함을 도입합니다. 다섯째로 레이저 무기 도입, 여섯 번째 무인 비행대대를 3개에서 6개로 증가시킵니다. 즉 모두 요약하면 대규모 상륙전을 벌이고 오로지 중국에 올인, 중국의 연안과 도서 지역에서 타격을 위해 미 해병대가 해군과 긴밀히 협조하는 경규모의 해병대가 되려는 것이죠. 확실히 미 해병대의 감축 계획은 우리 한국 해병대의 최우선 상대인 대북한 전략과는 무관해 보이는데 절대 우리도 덩달아 전차를 없애자고 설레발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국은 자국의 모든 연안 도서 지역을 요소화하는 것은 힘듭니다. 때문에 미 해병대는 앞으로 더욱 신속한 전개 대신 내륙 깊숙이 진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미 육군이 제시한 다영역 전투 전략을 포기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해전 개념도 쌍팔연대에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통했는지 몰라도 미국도 이 점을 알고 새로 등장시킨 것이 국제 공역에 대한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교리 JAMGC입니다. 이건 동남아 주변의 많은 섬들에 미국이 C-17 수송기로 경량 다련장을 갖고 와서 사거리 100에서 300km 범위의 중국군 레이더와 미사일, 군 시설을 타격하여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일종의 특수부대 작전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블루그린 팀이라고 해군 해병대를 한 팀을 이뤄 비대칭 전력으로 상륙전이나 도서 연안 공격 작전에서 중국의 목표물을 1차적으로 타격해서 어느 정도 날려버린 후 보다 안전한 상륙 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해안가로 상륙 장갑이 돌격해서 해병대를 쏟아내고 전개하는 구시대적 작전은 현대 전장에서 한계가 뚜렷해 적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병대 상륙 작전 시 전차는 강력한 은폐물이자 이동이 가능한 화력을 지원하여 적 해안 진지를 무력화하고 교두보 확보 후 반격에 대한 방어에서 필요한 전력인데 말이죠. 미 해병대 사령관인 데이비드 버거 장군은 신문에서 전차를 가진 해병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고, 미 해병대는 10년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섬으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원정 연대를 설립하여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싸우는 해병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미군과 합동 해병 작전을 염두한 한국 해병대로서는 이번 미 해병대 축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은 기쁨입니다.